그 다음에 이것이 이 증상이 6개월 이상 될 경우, 12살 이전에 발병될 경우, 그리고 이것이 한 가지 세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회만 오면 얘가 ADHD야. 이거는 막 틀린 말이에요. ADHD가 되려면은 적어도 2-3가지 다른 환경, 예를 들어서 집, 교회, 뭐 학원,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다른 세팅에서 또 동일하게 이런 그 행동 유입 특성을 보여야지 그때 ADHD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학습 특성은요, 처음에는 그 주의력 집중이죠. 무슨 말을 해도 듣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부적인 것에 굉장히 그 포커스를 두면서 보고가 딱 있으면은 그 주의가 딱 산만해지는 거죠. 또 쉽게 주의력을 잃어버려요. 또 하나는 과잉 행동, 충동 행동. 계속 말해요. 계속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도 말을 하고. 그다음에 누가 얘기하면은 걔 말을 끝나기 전에도 계속 얘기하고, 계속 인터럽트하고 모든 걸 계속 터치하면서 다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행동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저희가 보기에 얘네들은 사회적 행동이 참, 사회성이 참 부족해. 이거 좀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사실 알아요. 뭐가 적절한 행동인지 바람직한 행동인지 알아요. 아는데 못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통제하는 기관이 이제 뇌에서는 전두엽 기관인데, 이것이 이제 자기 행동을 그 모니터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고, 이런 거를 관장하는 영역인데, 그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는 이것도 모르니까 이거 가르쳐줘야 돼. 그러고 불러다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고선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얘는 아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행동이 안 따라주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르쳐서 그때마다 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ADHD 아이들을 위한 그 교수법으로는요, 일단은 아이가 오면은 얘네들은 특성이 굉장히 산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실 환경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잘 조직화돼야 돼요. 교실이 막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러면 더 산만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장난감이나 이런 것도 다 밖으로 나와 있으면은 얘는 지금 너무 관심 가는 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다 서랍에 이렇게 집어넣고 조직을 잘 해놓는 그런 환경을 교사가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교사가 주일날 이제 왔으니까 귀걸이, 목걸이 이제 반짝거리는 거 예쁘게 딱 하고 오잖아요. 근데 ADHD 애들은 교사가 이제 분반 공부 시간에 얘기하면 이제 그거에 관심을 계속 갖는 거예요. 딸랑딸랑 귀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딱 또 포커스가 되는 거거든요. 산만하게.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위해서 안 하시고 오셔야 될 때도 있죠. 만약에 우리 반 아이 중에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다면 그 여자 교사님들은 이렇게 그런 복장이나 장신구 같은 것도 좀 주의하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과제를 제시하고, 너 저기 가서 저기 가서 펜을 가지고, 저기 가서 그 볼펜 가지고, 저기 가서 종이 가지고 일로 와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한 번에 하나씩, 그리고 적은 단위로 아이가 어릴수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람직한 행동을 위한 교수법은 이따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FBA랑 셀프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커버할 내용이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사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요,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토픽이에요. 왜냐하면은 스펙트럼이라는 말에서 나와 있듯이 너무 브로드해요. 그 장애 심한 것도 너무너무 다르고요. 종류도 너무너무 다르고, 그다음 증상도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얘는 자폐아야 라고 얘기했을 때 같이 얘기를 하더라도 다 사람들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서번트 신드롬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예,
자폐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실은 자폐가 굉장히 심한 사람인데도 어느 한 특정 분야에서는 거의 천재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폐하냐? 그렇진 않죠. 이 자폐아의 한 10% 정도가 이런 신드롬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또 어떤 자폐아는 지적으로도 굉장히 떨어지는 또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자폐가 그러냐?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똑똑하고 오히려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되게 탁월한 또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보통 뭐 통계적으로는 한 38% 정도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다고는 얘기하지만 나머지는 굉장히 잘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는 얘가 자폐하고 자폐아는 이렇구라고 얘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했고요. 사실 2013년에 그 DSM 4에서 5로 바뀔 때 이것이 이제 정신과 전문의들이나 이제 사이콜로지스트 이런 사람들이 그 정신 관련된 거를 이제 치료 진단하기 위해서 만든 매뉴얼이에요. 근데 이것이 2013년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그 전에 뭐 아스퍼거 증후군, 그 다음에 그다음 어티스틱 디스오더 이런 모든 것들을 합해가지고 그냥 어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라고 명명을 하자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에요. 이렇게 딱 얘는 아스퍼거, 얘는 어티스틱, 뭐 얘는 뭐 다른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걸 통칭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성들은요, 그 소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사회적인 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거.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사회적인 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혼잣말 하느냐는 또 다르잖아요. 이 자폐아들은 그 사회적인 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렵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터랙션 하는 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 관심이나 행동 분야가 있어서 그것만 계속 고집하거나 그것만 계속 반복하거나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이 주로 어릴 때부터 나오는 경우를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어릴 때라는 것도 사실 어떤 종류는 또 어릴 때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한 2살, 2돌 정도 되면은 얘가 자폐가 있다 없다라는 거는 판정할 정확한 기준들이 거의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상호교류, 의사소통 그런 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적이거나 정형화된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보 인식하는 데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어떤 것을 기억할 때 개념을 이해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그 위치를 보고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까 강사님이랑 낮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책을 봐도 그냥 사진을 찍듯이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개념을 배워서 이것이 정보 처리 프로세싱을 거쳐서 인풋이 들어오고 이것이 아웃풋이 나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것 자체로 이게 어디에 있다 그 공간적으로 그냥 사진 찍듯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좀 그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렇게 오거나이즈하는 머릿속으로 오거나이즈 해가지고 그걸 다시 꺼내는 그런 프로세싱이 어렵고요. 그다음 예를 들면 이제 쇼핑이라고 얘기하면 야 우리 쇼핑 가자 그러면 이 아이는 머릿속에 어떤 한 가게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쇼핑 가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무슨 행동의 목적이잖아요. 뭘 가서 사고 이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느 가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쇼핑 가자 그러고선 딴 데를 가면은 이제 힘든 거죠.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식으로 정보를 인식하느냐를 좀 이해를 하면 아이의 행동을 좀 더 부모님이나 교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그 인식 자체를 막 바꿔놓으려고 그렇게 억지로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아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이게 힘들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감각적인 부분인데 어떤 특정 자극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너무 집착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반대로 너무 관심이 없다든지 반응이 없다든지 이제 그런 감각적인 부분에서도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폐아들을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아까 ADHD처럼 비슷해요. 교실을 잘 조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아이들은 특별히 자기가 원하는 패턴이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하는 순서가 깨지면은 그때 이제 문제 행동을 막 보이는 거예요. 원래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만들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식당을 갔는데 오늘은 갑자기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그 순서가 아니라 다른 거를 액티비티를 딱 넣는다.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교실에 그 선생님들이 새롭게 왔다. 아니면 부모가 참관을 왔다. 목사님이 참관을 왔다. 그러면 이 아이는 아까 어떻게 기억한다고 그랬죠? 모든 정보를. 사진 찍듯이 이렇게 정보를 기억하기 때문에 갑자기 저기에 못 보던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 아이한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자기가 기억했던 그 사진 찍었던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 새로운 교사가 바뀐다. 교사가 너무 자주 바뀐다. 이러면 얘가 문제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아이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를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가르칠 때는 스케줄대로 예측 가능한 스케줄대로 예측 가능한 장소에서 예측 가능한 물건들을 꺼내는 그런 세팅에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실에 있다 했을 경우에는 정리를 일단 정리 정돈을 제자리에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사가 많이 바뀌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고 스케줄이 바뀌지 않게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된다 그러면 미리 아이한테 그거를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 스케줄은 이거야.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지만 오늘은 이렇게 할 거야. 오늘은 새로운 선생님이 왔어. 미리 이해를 시켜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래 친구들의 지원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효과가 있다고 그 연구 결과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이렇게 지명을 해가지고 특별히 얘를 도와주는 도우미처럼 이렇게 도와달라는 거로 이렇게 해도 좋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자폐아들은 그 모델링을 통해서도 잘 배워요. 그러니까 정상 아이들, 비장애아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를 이렇게 계속 보거든요.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보면서 그거가 이제 머릿속에 또 사진처럼 찍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로는 아이가 어떤 클리닉이나 1대1 세팅에서 치료 환경에서만 어떤 행동을 잘 배우면 이것이 다른 곳, 뭐 교회나 학교나 놀이터나 이런 데서 잘할 것이다라고 일반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비장애아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굉장히 어떤 관심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요즘 거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뭐 둘리나 뽀로로나 요즘에는 폴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 만화 캐릭터들을 하나 꽂히면 이제 계속 그걸로 계속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교사가 활용하시면 돼요. 성경 인물 중에 그 모양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도 좋고요. 문학 공부 시간에. 그러면은 아이랑 라포가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교사랑 아이 간에. 그러니까 그런 아동이 좋아하는 그 관심사가 뭔지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동이 싫어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을 억지로 막 끼어들으면서 너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먹어야 돼. 이렇게 억지로 하시는 것보다는 아동이 좋아하는 거를 먼저 꺼내서 그거를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가장 효과적인 자폐아 교수법 중에 하나가 바로 패밀리 인볼브먼트예요. 자폐아 가족들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교사가.